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가볍게 여기시더라도 영어가 영어지 뭐 딴 게 있어 이렇게 하시며 흘려버리실까봐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니, 아이의 대학 입시 문제가 걸린 아주 중요한 증언이니까 집중하여 들어주시고 이해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증언이 끝난 다음에 조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편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3 학생들이 영어 모의고사, 평가원 또는 수능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오답이 가장 많은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현재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문장 순서, 문맥 속의 어휘, 문장 속에 문장을 넣기, 문장 속에 있는 어색한 문장 찾기,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거의 한 가지로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한 가지 계통의 문제인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문제는 고3에 와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3에 와서 해결하겠다고 그 아까운 시간을 써가며 용을 쓰지만은, 고3에 와서 대책을 찾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저는 확언을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수능 과목 언수 외탐 중에 만점 받기 가장 쉬운 과목이 영어였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바뀐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어를 제대로 배운 학생은 50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다 풀고 나면 한 5분 정도 여유가 남았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문제도 45문제로 줄어들더니 절대평가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리라고 예측을 했지만은, 2019년인 현재 상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어 문제의 난이도는 거의 그대로인데, 학생들의 실력도 예전이나 거의 같은데, 현재 수능 1등급에 해당하는 90점 이상의 학생은 반타작이 되었습니다. 1등급과 3등급 사이에 영어 실력 차이도 또 크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문제 풀이 과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능력, 즉 영어 능력 말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준비가 덜 된 것이 있어가지고 1등급의 이 졸지에 3등급으로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예전에는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은 이제는 그게 커다란 블랙홀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하여도 수능 영어를 망치는 것이 영어가 아닌 다른 요인, 즉 블랙홀이 너무 커져서 그 구멍에 휘말리기 때문에 등급이 결정되어 현재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블랙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블랙홀의 정체를 이렇게 밝혀드리겠으니, 귀대의 자녀가 이 블랙홀에 빠져서 수능 폭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가 있는 최소한 중학교 때만이라도 귀대의 자녀를 제대로 준비를 시켜가지고 훗날 수능 만점의 행복한 결과로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최근에 치러진 2019년 현재의 고3, 이 지난 4월 3일 치른 영어 모의고사 문제와 데이터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구독자는 시청에 한계가 있으니까 더욱 주목을 하여 화면을 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고3이 되었을 때 수능 영어 과목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렵고 헷갈리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표가 2019년 4월 10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모의고사 현황입니다. 영어 과목을 보면은 52만 7천 명이 보았는데요. 이 시험에는 재수생이 참여하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현재 고3 학생들의 영어 과목에 대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생들이 고3이 되었을 때의 그 상황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한다면은 수능 영어 1등급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면은 2019학년도 그 영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시면은 전에는 이게 상대 평가였는데 절대 평가로 되니까 90점, 80점, 70점 이렇게 됐죠. 그래서 90점을 넘어가는 애들이 5.3%. 전에는 1등급이 97점, 98점 이랬어요. 자, 97점, 98점이 4%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 똑같이 5.3%까지 됐겠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인원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밑에 것까지 다 합쳐야 2등급 안에 드는 11%. 이 위에 최소한도 2등급을 찍었어야 될 애들이 뒤로 이렇게 처졌어요, 지금. 이 처진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다시피 등급을 가르는 문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점에서부터 1등급 사이를 좌지우지한 문제는 39번, 37번, 40번. 그 다음에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영향을 준 문제는 33번, 34번, 21번.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21번 한 문제 빼놓고 전부 다 30번에서 40번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 30번에서 40번 사이의 문제는 한 1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가장 수월하게 풀어냈던 문제들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서서히 아이들의 오답률이 높아지더니 지금은 1등급이든 3등급이든 번호 가리지 않고 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전부 다 12문제 합쳐보면 29점이거든요. 이게 서로 뒤엉켜 있어요, 지금. 난이도도 비슷한 거예요. 1등이 틀리고, 1등급이 틀리고, 3등급이 맞고, 3등급이 맞춘 거, 1등급이 틀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지금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히 보고 중학교 때 해결하지 못하면은 고등학교에 와서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부터 다른 도표를 보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답 나왔던 거를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10문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38번이 가장 많이 틀린 67%가 틀렸어요. 정답률이 67%가 아니라 오답률이 67%. 이것이 그 오지선다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 확률 변수를 그 감안을 하면은 찍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답률은 거의 85% 이상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1등부터 10위까지 보통 이게 틀리는 게 높았다가 점점 해서 이 밑에는 거의 10%가 돼야 되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51%예요. 이것도 확률 변수를 빼면은 70%가 넘게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유형의 문제는 1등급이든 3등급이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길래 이렇게 틀리느냐? 그것을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1번 문항인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one is no one. 이것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 지문으로 5가지를 주어졌는데요. 이 문장 속에서 Everyone is no one이 과연 이 문장하고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냐를 영어 문장으로 묻는 문제인데요.
전체 내용의 흐름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이 내용의 흐름. 그래서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이 문장 내용을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해석을 해주면서 그 뜻마저도 이렇게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애들이 자기가 틀렸던 문제 듣고 아하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바로 이해를 해 주는데 그건 선생님의 능력이고 아이들한테는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문장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문장의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해석 다 해요.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이거 왜 틀렸니? 그리고 해석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해석 다 해요. 이것도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을 못 찾아내요. 결국 선택 지문과 본문의 내용을 일치하는 확인 문제를 틀린다는 것은 이거는 언어 영역 국어 문제에 있는 거예요. 국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를 못하면은 영어를 망치게 되는 거죠. 한번 그 부모님들도 이게 해석판이거든요. 이거를 화면을 일단 딱 정지를 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님이 보셔도 참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금방금방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그 내용이에요. 이거를 영어를 해석을 잘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그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읽기에도 참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 애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빈칸에 이 5가지 문장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5번이 답인데 이게 들어갈 때만 전체적인 문장이 완성이 되죠. 문맥이 흐름에 알맞게. 또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앞뒤에 문맥이 안 맞아가지고 잘못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번도 역시 결국 지문과 이 선택 지문의 그 내용 일치를 묻는 그런 문제인데요. 본문하고 해석된 내용이 서로 이해가 돼야 하는데 그래야 정답 지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일치 문제예요. 이 문제도 틀린 애들에게 다시 한번 해석해봐라. 정확히 해석을 해요. 근데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33번을 보겠습니다. 이 33번, 이 32번에 이게 그 번역서인데요. 부모님들께서는 시간이 있으면 화면을 정지해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과연 빠지면은 전후의 문장이 서로 맞는지 아마 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5번 이 선택 지문 빼고 다른 그 선택 지문을 집어넣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를 번역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 이해. 아시겠어요? 다음 33번입니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지금 화면 관계상 나머지 그 선지는 못 집어넣었지만은 이게 1번 답인데 1번의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만 전체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 지문과 내용 일치 문장 전체를 꼼꼼하게 번역을 하고 더 중요한 건 꼼꼼하게 다 읽고 판단을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앞부분만 대충 읽어도 1번 말고 다른 답이 집어넣으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 영역의 그 노하우는 문장을 꼼꼼하게 읽고 분석하는 건데 그 언어 영역의 그 몸에 밴 저게 없으면은 이렇게 자꾸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게 비문학이에요. 영어를 번역을 해놨다 그러면 비문학 과학 독해 문제죠. 이게 언어에서도 국어에서도 비문학 과학 독해는 문과 학생들한테는 아주 막말로 쥐약 같은 문제죠. 그래서 책을 많이 안 읽었을 때 쉽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직접 이론을 보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론을 습득한 애들은 이런 문제 쉽게 풀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안 있고 그냥 그 강의를 들어서 남한테 들어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지식을 습득한 애들은 그런 능력이 안 생겨요. 그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가지고 다들 거의 무시하기는커녕 모르죠. 그래서 이 문제 그 바탕에는 결국 국어 영역처럼 꼼꼼하고 차분히 읽고 인식해가야 답이 나오는 국어 영역에 가장 강력하게 지배를 받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국어 언어 영역의 독해를 잘 못하는 애들은 영어를 다 배워도 이 문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번역서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처음부터 이게 공진화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어휘가 한글로 해석하면 공진화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거의 다 모를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 내용을 알겠어요. 거기다 과학 지문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문장 중에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놨지만은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어휘가 몇 개씩이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한번 부모님께서도 화면을 정지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들어가야지 전체적으로 맞는데 다른 선택 지문을 집어넣으면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고 뒤에 걸 이해를 못하는데 어느 걸 택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이번 4월 모의고사에서 영어 파트에서 제일 많이 틀린 문제예요. 이거는 그 1등급 이상 위에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는. 근데 사실 국어를 잘 하는 애들은 이 문제 맞췄을 거예요. 다음은 34번. 이것도 같은 유형이에요. 34번 문제도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영어 영역 중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렵냐? 빈칸 문제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공부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영어 영역 보면은 빈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 강의들이 많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강의를 들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이 빈칸 내용을 추론하는 거거든요. 여기 키어가 있어요. by the degree, 뭐 하는 정도. 이게 핵심어인데, 아이들은 이걸 싹 무시하고 읽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에 우리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정답을 못 찾는다는 그 결론이 나와요. 어느 정도 3등급 안에 드는 애들 이거 해석하라 그러면 다 합니다. 답을 못 찾습니다. 국어 문제죠. 이거 한번 보세요. 번역판이니까 부모님들께서 정지하시고 한번 보세요. 이 내용들이 물론 한글로 옮겨놨지만 뭔가가 어설퍼요. 옮겨놔도. 그래서 이 답을 해설판을 보고도 여기가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을 얻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답이라고 딱 가르쳐 놓고 보면 이게 제일 정확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지금 34번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10개의 문제가 계속 됩니다. 자,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저 글의 전체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답인데요. 이걸 빼버려도 전체적으로 문맥의 흐름이 딱 맞고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는데 이걸 빼버렸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문장이 잘못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문장에서 이걸 빼버려야지 문장의 글 자체가 매끄럽게 완성되는, 즉 이 문장에 있음으로써 전체 내용을 흐리거나 망치는 문제를 찾아내라, 그런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도 국어의 작문과 독해 문제네요. 글을 써보고 글을 읽어보고 많이 한 애들은 이걸 알죠. 근데 자기가 글도 제대로 안 써보고 독서량도 적으면은
도대체 이걸 빼내서 되는지, 이걸 빼내도 뭐 대충 얘기되는데 이런 식이라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말이 과장됐나. 그래서 3번 이거 빼도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답이 없어요. 지금 애들의 독서량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글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쭉쭉 제가 거놨죠. 빨간 줄에 있는 걸 빼면은 과연 이게 문장이 전체적으로 되느냐. 뒤에 파란 줄을 쳐놓은 거를 안 읽었을 경우에 문장 전체가 매끄럽게 이어지느냐. 근데 여기서 묻는 거는 이걸 빼버려야지 되는 경우를 찾는 거니까 이거 한번 빼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말 될 겁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은 36번을 보겠습니다. 이 36번 주어진 글에 다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위에서 제시한 글에 대해 이어질 말을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맞춰라. 이거 완전히 언어 영역 맞죠? 아래 그 세 가지를 다 정확히 해석을 해놓고도 이거 틀리는 게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틀리는 상황을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종의 퍼즐 기능도 있지만은 다 완성해놓고 해석까지 다 해놓고 글의 흐름이 어색하지 않게 배열하는 아주 쉬운 문제를 아주 어렵다고 다들 틀려버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의 현재 언어 능력 수준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비문학 과학 지문이니까 더 하겠죠. 이거 한번 해설판을 보세요. 위에 문장이고 아래 문장을 이렇게 ABC를 바꿔서 넣었더니까 전체적으로 말이 된다. 이거 바꿨을 때 말이 안 돼요. 이것도 2등급 정도 있는 애들은 다 해석을 해요. 정확히 해석을 해요. 그래놓고 이 순서를 못 맞춰요. 이거 뭘로 해결되나요? 학원 가서 해결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 무슨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습니다. 비법이라는 건 이 문제에 바로 해설해 주는 게 그것만 비법이고 다른 문장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비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세계에 있는 모든 영어 문장을 다 읽어보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될지도 모르죠. 억만 년이 흐른 다음에. 자, 잘 보셨나요? 그러면 37번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글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거 조금 전에 본 거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영어만 다를 뿐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다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 밑에다 어느 걸 집어넣어야지 글의 흐름에 매끄럽게 잘 되느냐 이걸 보는 건데 여기 키도 있어요. 키워드. 이게 동사인데 애들이 이거 어휘를 잘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동사로 바뀌어버리면은 뜻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과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건 또 비문학의 사회과학 지문이네요. 다 해석을 해놓고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내용은. 독서 과정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야? 이러죠. 어떻게 된 영문이야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이 또 한 번 강조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영어적인 해석은 많은 아이들이 잘 해내는 문제지만은 내용 이해를 못하니까 A, B, C의 순서를 예리하게 못 맞춰 끼워 넣는 거죠. 이렇게 배열해놓고도 해석해놓고도 맞는 것도 못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이거 어머니들 이해하시기 좋게 한글로 바꿔놨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그나마 이렇게 쭉 흐름이 어색한 게 하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에 문장에서 봤을 땐 C하고 B만 바꿔놔도 이상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걸 못 발견해요. 요즘 애들은 한 10년 전부터 서서히 그것이 심화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주 전성기예요. 독서 안 한 애들의 전성기. 그래서 1등급 맞았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3등급, 1등급이 3등급도 되고 3등급이 1등급도 되고 지금 그렇게 혼란한 시절을 맞이했는데 일반적인 학원 선생, 영어 선생이나 그건 영어밖에 모르니까 부모님들은 그래도 공부를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그 바탕에는 독서를 안 한 아주 악스러운 그 내공이 있기 때문에 못 맞추는 겁니다. 자, 이게 38번. 어디서 많이 본 유형 아니에요? 벌써 몇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똑같은 저기 유형이죠? 똑같은 유형.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리 또 이 문제 지문도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왜 틀렸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문제를 맞추기 위한 그 인터넷에 가면은 이런 유형을 공략하는 무슨 강의가 많아요. 거기에 보면 거기 선생님들이 뭐 but, this이요, this, 뭐 that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문제만 돼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진 애들은 이 문제 보는 순간에 그런 거 없네. 당황스럽죠.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단지 생각하는 능력, 즉 일상생활에서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많이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상황에서 적용 못하는 것은 독서는 단순히 읽고 느끼고 책 속에서 글을 읽는 것보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읽어보고 내용을 읽다가 이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글 번역판을 뒤에다 놨으니까 부모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39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39번. 이 문제는 영어 문장 자체도 어렵고 번역해낸 한글 내용도 어렵고 무척 어렵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거의 모든 학생이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석과 정답에 있는 번역본을 한번 뒤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번역한 문장조차 어렵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는데 이 번역 자체가 이 한국말하고 참 이 버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영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한글로 바꿔 놓으면 좀 어렵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있는 일상적인 어휘 자체가 애들한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평소에 독서나 스스로 공부하는 교과 내용을 터득해온 그런 내공이 있는 애들은 비교적 쉽게 정답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강의만 듣고 어떤 이론을 알게 되는 것보다 스스로 읽고 보고 분석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면 이런 경우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되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뒤에 번역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장 삽입하는 건데요. 똑같은 유형이죠. 이 빨간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전체적으로 흐름에 맞게 됩니다. 뭐 이 빨간 것을 한 이쯤에다 집어넣으면 앞뒤에 문맥이 서로 안 맞죠.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4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또 새로운 약간 이제 변형된 새로운 문제지만은 전체적인 문제 유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틀린 거는 일단 가장 틀린 이유의 첫 번째를 꼽으라면 이 임페어, 이 어휘의 뜻을 몰라서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어휘.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나 그 선택하는 답의 이 어휘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어에서는 이게 선지 어휘가 되겠죠. 선택 지문에 있는 어휘. 그래서 수능 영어는 평소 모의고사에서만 항상 만점을 받는 학생들이 일단 가장 유의해야 됩니다. 내가 모의고사에서 만점 받으니까 영어는 거의 됐겠지 하겠지만은 수능 전날까지 문제풀이보다 어휘력 증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헷갈리는 어휘의 뉘앙스 차이 때문에 졸지에 세 문제가 날아가서 카톨릭 의대밖에 못 간 제자가 있어요.
자나 깨나 어휘를 점검하라고 그렇게 강조했건만 말을 안 들은 경우죠. 자, 잘 보셨나요? 전국에서 잘키우자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초등, 중등생의 학부모 여러분, 짧게나마 현재 고3들이 영어 모의고사에서 혼란에 빠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현재 고3들이 중학교 때 지금 여러분이 중학생 자녀와 비슷하게 영어 공부를 해오면서 고3에까지 왔거든요. 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영어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뭐 용타는 선생 찾아다녀 봤자 이 상태로는 고3이 되어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영어 등급이 춤을 추게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심하게 널뛰기 춤을 추는 과목은 영어뿐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므로 심하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되면 뭐 수험생 전원이 1등급, 어렵게 출제되면 전부 다 9등급 이렇게 되겠죠. 쉽게 표현해서요. 모의고사는 출제 때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3 내내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희비가 엇갈리다가 수능의 끝에 수능에 가서 결정적으로 한 방 맞고 끝납니다. 30번 이후의 문제의 해결력은 그 해결력의 저면에는 국어의 독해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데 이게 출판된 뭐 영어 지문 문제를 다 푼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요. 일단 풀어본 문제는 문제의 지문이 EBS 수능 교재 속에 있는 지문 외에는 절대로 수능에 안 나오니까요. 독서량과 독서하는 방법에 따라 그 풀이 능력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능력이 뭐 과외를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제되는 문제의 지문을 한국어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문제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은 폰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절단된 문자로만 주고받을 뿐 3줄 이상 긴 문장은 책에서나 구경할 정도가 돼버려서 그런데도 책조차도 잘 안 보잖아요. 그냥 인강이나 듣고 그러잖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정확히 의식 있는 독서를 하는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지난 4월 3일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고3들은 지금쯤 30번에서 40번 사이에 10문제를 해결한다고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느라고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골라놓긴 놓았는데 또 며칠이 걸리는데 시간도 걸리고 아마도 지금쯤은 내신 공부에 또 열중하느라고 다 제껴놨을 것입니다. 인강 사이트에는 문장 삽입, 문장 순서, 뭐 빈칸 추론 강의가 아주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거 듣는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제가 알려드렸죠. 이제는 어렴풋이나마 아시겠죠. 강사가 뭐 지문을 가지고 지가 읽어주고 우리말로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 이거 답이잖아 이러면 그거 이해 안 가는 학생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고3이 돼서 내신은 물론 뭐 입시 공부에도 허덕이는데 한가하게 독서를 한들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의 말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10년 전 1등급을 맞는 학생들에게는 30에서 40번 사이의 문제는 주는 문제로서 아주 편하고 확실하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애들은 독서량이 많았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상위권, 적어도 1등급 안에 드는 애들은.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독서를 안 하나요? 합니다. 물어보면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30번, 40번을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모든 부모님들은 영어 선생님들하고 아마 이렇게 상담을 할 거예요. 학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선생님, 아이가 영어 학원을 3년 다녔는데 30번, 33번, 37번, 뭐 39번 3점 문제만 내리 틀렸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 중에 한 문제도 해석하는 문제가 없었던데요. 모르는 어휘도 없고 구문도 없었고 제가 확인해 보니 해석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그러면 왜 틀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이가 헷갈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말이 맞죠? 대부분이 이런 대화가 오고 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국어와 영어의 고득점을 정교하게 동시에 잡는 독서를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독서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학원? 아무리 그런 곳에 보내봐도 독서는 아이의 성취도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마저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고 제가 시킨 대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을 때는 꼭 사전을 옆에 끼고 책을 읽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부모님들이 옆에 같이 읽기에 참여하셔가지고 아이와 같이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를 찾아내고 줄을 치고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읽으면서 아이가 이건 무슨 뜻이지? 이 문장은 어떤 뜻이지? 이렇게 물어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어휘를 찾는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습관이 됩니다. 그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투자하고도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시간 부족합니다. 빈칸이 어려워요. 문장 순서 틀려서요. 문장 삽입 잘 안 돼요. 이런 문제에서 국어 때문에 2등급을 맞는 비극을 미리 방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잘퀴저 TV 구독자 여러분만 알게 되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